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크립토 업계의 가장 큰 이슈죠. 게임 업체 위메이드 위믹스 측이 우리나라 주요 원화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12월 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지난 11월 24일에 국내 원화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가 결정한 대로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등 4개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이 종료됩니다. 닥사 측은요, 위믹스 재단이 유통량을 허위 공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재단의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위믹스가 이에 불복을 하면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소명과 자료 제출, 공시 보완 등이 이어졌지만 결국 법원은 거래소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면요, 거래소들은 이 코인의 상장 폐지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두나무 법률 대리인 측은요, 이 거래소로선 위믹스가 계속 거래가 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수익이 더 크다면서 그 수익을 포기하고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것은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더 큰 투자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요, 위메이드 측은요 7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의 의사결정 구조나 이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포맥스T에서도요, 관련 내용을 듣기 위해서 위메이드 측의 장현국 대표와 관계자의 출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T 오늘 내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이재광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초가 되면 IT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에 열리는 바로 이 국제 가전 박람회 CES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는 CES가 가전 박람회가 아니고요, 모빌리티 박람회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광 연구원과 함께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모빌리티의 미래라고 불리는 UAM 이야기를 했습니다. UAM 사실 굉장히 뭐 헬리콥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살짝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컨셉인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네,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고요. 예. 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또 AAM으로 좀 상위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일단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용하지 못했던 이런 3차원 공간, 뭐 대표적인 건 도시의 하늘이겠죠. 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할 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헬리콥터를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기존의 교통수단과 UAM, AAM은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결정적으로는 하늘을 이용하는 게 하늘을 가장 크고요. 이용한다. 그리고 기존에도 헬리콥터로 도시 하늘 이용하긴 했죠. 예.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예,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했던 곳이었고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되면은 좀 이런 대중들도 그런 하늘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차이점은 헬리콥터 같은 거는 이제 내연기관, 화석 연료를 기름을 사용한, 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UAM에서 쓰려고 하는 이 eVTOL이라는 기체는 앞에 E가 붙었기 때문에 예. 전기 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겠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예. 그리고 또 조용하고, 예. 헬리콥터보다 조용하고. 조용하고 예. 전기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와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UAM, AAM, eVTOL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AM이 붙은 것들은 교통 수단의 컨셉을 말하는 단어이고 그렇죠. 이 기체 이름은 eVTOL로 저희가 명칭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래 교통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용화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이건 뭐 지금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예. 이런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일단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2020년대 중반에는 상용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브로드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가장 이제 선도업체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군용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민간인이 탈 수 있는 이런 상용 버전은 2025년에 미국에서 좀 이제 우리가 실제 상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먼저 될 것 같고 그렇죠. 연도상으로는 이게 사실 2024년인데 정의를 뭘로 하냐에 좀 다르긴 해요. 예. 뭐 어떤 거를 상용화로 보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항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미국과 유럽의 인증을 받고 예. 최소한 승객이 한 4명 이상 탈 수 있는 기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기체를 좀 작게 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좀 단순한 멀티콥터 뭐 이런 그런 형태로 하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볼로콥터라는 회사에서 예. 그 볼로 60라는 기체로 2024년에 이제 그 올림픽 때 아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상용하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상용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4명 이상은 타야지 경제성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항공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항공 선진국이 아니다. 예. 네, 기체를 만들고 뭐 인증하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직 좀 많이 모자릅니다. 예. 사실상 기체를 뭐 특히 인증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일단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좀 맞겠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뭐 거기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들이나 이런 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전한 기체가 인증이 되면 그걸 도입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할 수 있죠. 그 eVTOL이라는 기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기체가 있어야 이 UAM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죠. 지금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그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전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그냥 이렇습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미 뭐 뜨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떴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인증이라는 거는 정말 보수적인 기준으로 이 기체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마치 지금 한국이 타듯이 타도 되겠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게 되면은 이제 상용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자동차만 해도 개발을 할 때 수천 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네. 항공기 하면 더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보수적이고요. 예. 예,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 개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를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건 또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만큼의 인프라가 없는 그 산업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을 시작해서 인증을 마치는 데까지 최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단위요.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예, 그럼 우리 돈으로 뭐 조 단위가 조 들어가는 단위죠.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미국처럼 이렇게 항공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구축이 안 된 나라에서는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용 항공기가 있다거나 개인용 헬리콥터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이 더 너무 많은 것 쉽게는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군용기는 이제 뭐 KF-21도 막 예. 개발하고 있지만 이 민항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산업 뭐 생태계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구축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없는 나라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군용으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고도 제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따져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UAM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버 때문에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사실 이 하늘 날아다니는 거는 음,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계속 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역사 이전부터 예. 뭐 이카루스의 날개도 있어. 음. 여러 가지들이 하늘을 나는 거는 그거다가 우리가 실제로 하늘을 이용하게 된 건 사실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닙니다. 한 100년 됐죠. 예, 그래서 항공 산업이 발전을 해 왔는데 이게 계속 더 많은 욕구가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럼 공항 가서 안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날아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연구는 계속 해왔어요. 예. 그래서 뭐 플라잉카 실제로 뭐 자동차 형태로 비행기도 되고 자동차도 되는 그런 것도 개발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죠. 뭐 드론 형태도 있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구난방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형태적으로. 예, 예. 뭐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2016년에 이제 우버가 당시에 이제 이런 항공 서비스, 뭐 에어택시, 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냥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떠한 조건의 기체가 필요하고 뭐 사이즈는 어때야 될 것 같고 배터리는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야 되고 뭐 규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100페이지짜리의 백서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우버에서. 네, 오. 그게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 개발 업체에서도 기준이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면은 우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접근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후와 전이 큰 차이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이제 상용 운송 서비스인 우버가 네. 이제 에어택시라는 걸로 이제 UAM 컨셉과 기준을 발표하니까 네. 이제 모든 개발업체가 딱 그거만 하면 되겠구나. 지금도 그 기준은 거의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버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이제 조비에 매각을 해서 예. 일단은 잠깐 빠진 상태인데 아예 빠지지는 않았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뭐 크게 하는 건 약간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예.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전체적인 컨셉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바뀌는 것도 계속 발전은 되지만 그걸 토대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트리거를 던진 우버 자체는 서비스를 지금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아예 빠졌다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조비에 이미 같이 투자를 해서 아마 서비스도 같이 할 건데요. 전하고는 약간 좀 결이 조금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버가 이제 그 개념을 잡고 이제 개발이 진척되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현대차도 있고 많은 뭐 한진이라든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저런 선진 업체들 대비해서는 역사가 깊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조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설립됐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업체들이 있고. 2009년부터. 네,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은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그 기술들이 다 접목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수십 년 전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항공기에 대한 기술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뭐 한화 그룹과 현대차 그룹에서 2019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좀 내세웠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좀 투자도 하고 실제로 많이 발전되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K텔레콤도 뛰어들고 있고 뭐 카카오도 UAM 관련된 지금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기업 위주로 지금 UAM에 대해서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위가 앞서 말씀해주신 조비라는 회사인가요?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걸 뭐 뭘로 순위를 매기느냐, 예. 이것도 사실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기체 개발 진행 상황이나 음. 아니면은 자본력이나 자본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상위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베타 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일단 뭐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유럽에는 릴리움, 뭐 브라질에도 엠브레어의 자회사인 이브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오버웨어라는 회사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기체를 만들거나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뭐 내부적인 것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 공개된 범위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나 시스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오버웨어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버터플라이는 상당 부분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시제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실기체가 이게 이제 시제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조비 단계의 시제기는 아니고요. 조비나 베타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시제기는 생산 직전 단계의 시제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바뀐 다음에 이제 상용화 버전으로 바뀌는 건데 그 단계 가기 전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요. 맨 처음에는 작은 걸 만들어요. 예. 축소기 조그만 걸 만들었다가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버터플라이는 생산 시제기 전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기체 사이즈는 거의 생산 단계랑 아마 비슷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초도 비행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조립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틸트 로터라는 건데요. 로터 돌아가는 건데 틸트 로터요. 네, 그거는 이미 작년에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공개도 했어요.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엄청난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이걸 조립을 해서 실제 비행기를 이비톨을 만들어서 띄워보는 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좀 그 정도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의 슈퍼널 같은 경우는 목표를 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이제 앞서가는 업체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전략이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사마다 또 달라요. 근데 조비나 뭐 오버웨어나 하나 시스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거는 부품이나 이런 거를 인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면서 이걸 개발하는 그런 예. 방식으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회사들 뭐 영국의 버티컬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슈퍼널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를 제가 보면은 약간 분업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청을 준다거나.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모터 같은 거는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데 협업을 해서 이런 거는 그쪽에서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거를 채용해서 마치 자동차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방식으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던 그런 뭐랄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이고 네, 한화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옳다 그르다 평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좋고 나쁜 건 아니죠. 맞아요. 네. 그건 전략의 차이고 어떻게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예. 가보면 아는데 일단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아무래도 항공이고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 예. 일단 처음에는 좀 한 업체에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의 비행기들도 다 그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잉이 원래는 다 했었습니다. 엔진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운송 서비스까지 했었습니다. 예. 지금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원래 보잉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분업화 전문화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미 항공 산업의 분업화가 돼 있으니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뭐 시간이 알려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의 완성도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기체를 만드는 회사들 한화라든지 네. 현대차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고 네, 기체 말고도 중요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시스템 좀 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미만 날아다닐 때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는 있어요. 예. 뭐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게 많아지면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미 연구하고 있고요. 예. 뭐 미국에서 뭐 나사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예.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에서 그걸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방위산업 쪽에서 뭐 레이더 같은 그 레이더나 혹은 지금 현재는 심지어 이지스함 체계도 만들고 있는 정도로 그런 그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한 업체인데요. 네. 아마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UAM 통제 기술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예, 그 나중에 뭐 더 먼 미래에 이거 자율까지 간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 이게 점점 좀 발전해서 나중에는 정말 사람의 힘이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되는 것까지 가려면 할 일이 매우 많죠. 네, 뭐 사담입니다만 예전에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면 하늘을 나는 차들이 줄지어서 가는 차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관제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UAM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규모까지 컸습니까? 지금은 0이고요. 0이에요. 없죠, 사실. 예, 뭐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중구난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그 숫자가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데요. 제가 뭐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긴 하지만 예. 원래 증권사에서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커 보이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그래서 그 규모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음. 이거는 어차피 추정의 근거와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뭐 그게 뭐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음. 엄청 커질 거라는 거는 맞다. 근데 막 이게 꼭 뭐 1000조 이상이 되고 뭐 그런 거에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뭐 군용을 포함하느냐, 포함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비스 범위를 뭐 관련된 제반 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기체 제작만 포함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이가 다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조비의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조비 같은 경우는 기체 제작을 해서 그냥 판매하고 끝나는 전략이 아니고요. 예. 이거를 자기들이 제작한 거를 가지고 직접 운항하는 전략입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기체 하나를 1년간 운행을 하면은 한 22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정을 다 집어넣은 건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대당 한 220만 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LA 지역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 연간 300대 정도를 운항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LA 정도 도시 지역의 초기에 연간 매출이 약 5억 달러, 최소 5억 달러 정도가 나오는 거죠. 최소 5억 달러. 네,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7천억 정도 되죠. 예. 7,8천억 최소. 그럼 뭐 조금 보태서 한 1조라고 그냥 좀 예. 쉽게 보면은 LA 정도의 도시, 그 메가시티라고 하죠. 우리 서울처럼 이런 도시에서 한 업체가 뭐 300대 정도 돌리면 한 1조 정도를 버는구나 이렇게 예. 감을 잡으신다고 보면은 메가시티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 그럼 뭐 한 30조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업체가 2개면은
60조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네, 이건 가능성이 제가 있고 지극하게 정말 단순하게 그냥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감 잡으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40년에 시장 규모가 뭐 1,7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안 될 전망도 것도 했어요. 없어요. 네. 뭐 군용 포함하고 뭐 자율주행 된다고 감안하고 하면은 대수를 뭐 1,000대가 간다, 10,000대가 간다 이렇게 하면은 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0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최소 뭐 그렇게 커지는 엄청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지금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에서 얘를 비행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뭐 나는 물체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개발 속도가 좀 진척이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인증의 문제고요. 예. 예,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가망강에서 인증을 해줘야지 이걸 우리가 실제 상업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슈화가 된. 예, 미국의 얘기로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그냥 미국하고 유럽을 일단 비교를 간단하게 드리면 유럽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탄 항공기 수준의 안전도를 요구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은 좀 약간 혁신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타는 항공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좀 안전도를 요구를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다른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그게 불거졌었고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제 결정된 거는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유럽처럼 안전도를 좀 올렸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도를 올렸다. 예, 안전도를 요구하는 안전도를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인증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행 여객기 수준의 안전도를 기체한테 요구하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기준이 생겼다.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기체를 어떻게 볼 거냐,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부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인증을 하려면은 예.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형 항공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약간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바뀐 거는 이건 소형 항공기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소형 항공기는 이렇게 그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 착륙 이착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가는 그런 그렇죠. 수직 이착륙을 하는 거고 심지어 중간에 로터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FAA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소형 항공기 기준으로 했다가는 조종사들이 이걸 못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그 항공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리프트라는 전문 용어로 파워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기체도 제작 그 안전도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조종사를 어떻게 투입하고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오는 걸 바랬던 사람들한테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 뭐 1년 빠르고 1년 늦고가 중요하냐?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라고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기준을 좀 따릅니까? 유럽의 기준을 좀 따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지구상에서 항공기를 인증할 수 있는 데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다른 우리나라도 인증을 하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그걸 준용해서 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모든 항공기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회사 이름으로 만드는 기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시장 자체를 만약에 국내 시장만 보고 이 기체를 만들겠다. 이건 경제성이 매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다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만 이거 쓰면은 이게 경제성이 나기 어렵거든요. 글로벌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서구 선진국들의 인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애초에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항공기 하면은 보잉 에어버스만 아시지만 사실 엠브레어라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 엠브레어 브라질도 되게 항공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도 예. 그 이브마저도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AA의 인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제 투자나 사업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UAM 관련된 사업군이 이제 분야 섹터가 네. 기체 산업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군도 있는데 네. UAM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관심 받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오, 뭘까요? 제가 그거는 뭐 보는 분들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이제 기체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기체가 중요하고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기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나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기체가 제일 중요한데 꼭 그것만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잘 서비스할 거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 사는 방법도 다르고 도시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우리가 실제 타고 내리는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좀 더 뻗쳐나가면은 뭐 이걸 이용해서 뭐 관광 산업을 하는 쪽 그런 서비스 일종의 서비스겠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하면은 갖가지 금융 쪽에도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리스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될 텐데 일단은 기체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모든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체에 예. 가장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어요. 어, 그게 일단 필요하니까. 예, 예. 그 나머지는 같이 진행을 하지만 좀 차후의 문제로 봐도 좀 무방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체 분야와 이제 관제 통신 분야가 있고 아 통신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착륙장에 해당하는 정류소에 해당하는 뭐 버티포트 네네네. 네,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산업이 큰 네. 것 같은데 통신은 말씀드렸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대수가 운행될 때는 예. 많아졌을 때 이게 이제 통신이 많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자율비행까지 감안하면은 하늘에서 끊기지 않는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현재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우주 인터넷. 적에도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지금 지상망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늘에다가 통신을 안전하게 하는 예를 게. 들면 스타링크 같은 그렇죠.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여기서 지금 이제 이미 베타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전 지구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확립이 되면은 아마 한 6G 시대에는 아마 필수 인프라가 될 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마 UAM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네. 투자 기회를 보는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 상당히 소중한데 그렇죠. 과연 UAM 기업들이 이제 미래의 테슬라나 우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어느 분야라든지 어느 타이밍에서 투자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미 미국에는 한 5개 업체가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마 주가를 보시면은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주가 보니까 이거 거의 안 되는 건데 예. 주가만 봐서는 지금 뭐 거의 내려가고 절반 이상이 있군요. 빠졌죠. 예. 처음에 그 가격보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자면 시장 상황이 일단 크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이런 성장 산업, 미래 산업에 비우호적인 게 일단은 크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도 지금 거의 그 인증 규제 기준도 확립이 돼가고 있고 실제 업체들은 기존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지금 계속 진도대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당장 언제 될 거냐 그러면은 저도 그걸 제가 그래서 2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무조건 뭐 업체 말을 믿고 25년에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기도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20년대 중반에는 볼 수 있다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결부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네, 아마 그런 거 20년대 있지만 중반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딱 찍을 수는 없어요. 예. 뭐 당장 몇 월 며칠부터 오릅니다. 이건 저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뭐 금융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게 우호적으로 돌아섰을 때 아니면 어떤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업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
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이재광 연구원이 사실 UAM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야. 마지막으로 짧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들을 볼 때 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뭐 일단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얼마나 이 일을 해왔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업력. 그런 게 다 쌓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는지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분납해서 가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에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예,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현재 자본이 얼마 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현금이. 예,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인증까지 가려면은 대충 이제 분기당 연간 얼마 쓰는지를 보면 몇 년 뒤면 돈이 없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뒤에 어떤 쉽게 말하는 백업 해주는 예. 존재가 스폰서. 있는지 예.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마음 편하죠. 예,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이 산업을 믿고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좀 상용화가 뭐 1, 2년 늦어져도 이거를 참고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언젠가는 분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의 미래에 투자할 때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연구원과 오늘 UAM, AAM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이번 순서는 해시 라운지로 이어가겠습니다. 크립토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어떤 내용이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음모론 재밌지. 음모론은 어느 분야든 재밌어요. 맞아요. 음모론. NFT가 일단은 원숭이거든요. 네. 일단 어나니머스나 이제 다른 BAYC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까내리는 게 이거는 인류 비하다. 네, 이거 백인 우월주의의 인류를 비하하는 거다. 쓰고 있는 모자 그 안에 있는 문양들이 다 이제 좀 나치즘, 네오나치 그쪽이구나. 예, 옛날에 독일 나치 친위대의 마크 문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NFT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억측이고 네네네. BAYC 같은 이렇게 프로필 NFT, 그걸 PFP NF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파예요. 이렇게 프로필 형태로 만들어진 NFT가 있는데 NFT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게임 NFT나 뭐 아트워크,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파인데 이게 그냥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니 프로필 한 장에 막 6억 막 이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코인도 에어드랍을 해주고 뭐도 붙여주고 뭐 아까 얘기했던 IP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 거죠. PFP NFT 같은 경우 워낙 가격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BAYC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프로필 NFT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다 자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아하. PFP가 사실 정말 프로필 사진에만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BYC 애들도 조금 뭔가 이제 탈피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끝은 부동산으로 돌아가듯이 얘네도 랜드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더디드 포 아더사이드라고 해서 그 트레일러가 하나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지루한 원숭이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뭐 하나 낚아 올리는데 그 안에 뭔가 이제 신비로운 빛을 띠면서 막 어딘가 인도를 해요. 걔가. 근데 그게 BAYC들과 유가랩스들이 사들인 NFT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생태계를 또 이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 아더디드 위에서 에이프 코인을 사용하고 또 여러 NFT 프로젝트를 다 뭐 샌드박스부터 미비츠, 뭐 워드 오브 우먼 뭐 이런 애들을 다 거기다가 싸그리 모아놓고 자기네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아더디드 그 랜드를 사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 아더사이드? 디 아더사이드. 그거를 출시한 날이 4월 30일인데 그게 또 히틀러 사망일이랍니다. 아하,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히틀러 자꾸 등장하네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원숭이 유인원들이잖아요, 캐릭터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멍키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아인이나 흑인을 지칭하는 그 인종차별 단어죠. 네. 근데 BAYC 캐릭터 자체가 유인원이고 또 더군다나 이 흑인 래퍼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착장을 할 때 아.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거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약간 반론인데 왜냐하면 이게 흑인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N-word라고 하는데 이제 N으로 시작하는 흑인 비하 욕설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흑인들끼리는 약간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what's up? 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유가랩스 같은 경우는 파운더들 중에 그러니까 정통 그 백인이 없어요. 앵글로색슨이 없어. 다 백인이라 하더라도 유대계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수 민족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징들이 많긴 한데 이게 의도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꾸준히 바이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소각하자거나 뭐 이걸 버리자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뭐죠?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것마저도 이제 마케팅. 왜냐하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NFT에서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뉴스 나오는 NFT가 BAYC나 아니면 뭐 퍼지 펭귄 정도. 퍼지 펭귄. NFT가 사실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음모론인지 아니면 뭐 실제인지 어쩐지 저쩐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제한돼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뭐 음모론이라고 하면 음모론일 수 있겠는데 그 미국인가 어디서 프리다 칼로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여성 아티스트가 있는데 멕시코 아티스트고 눈썹 일자로 되어 있는 이거 보면은 한 번쯤 누구나 봤을 법한 예, 알아볼 수 있을 법한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시가가 한 $10,000,000 정도 되는데 그럼 얼마죠? 한 150억? 요즘 환율로 140억, 150억 정도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NFT화 하겠다 하면서 그걸 태웠어요.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원본인데 태웠다. 실제인 거죠. 네, 실제로 태우고 내가 이거 NFT로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딱 뉴스가 나왔고 화제가 되자마자 근데 이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가 워낙 유명 작가이기 때문에 이 탄 작품을 취급했던 셀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사내가 이름이 뭐뭐고 누구라는데 난 저런 애한테 판 적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셀러들이 어떻게 팔았고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그렇죠. 보면 대충의 이 나오니까. 유통 경로가 네. 나오잖아요. 모작이다. 최근 20년 동안 이걸 유통시켰던 셀러들이 다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판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가짜 모조품을 팔아서 마치 진짜를 팔고 그 가치를 NFT에 이식한 양 이제 저 사람이 가장했다 이게 이제 그 음모론 그런 것이 주장하는 아니냐.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데 사실 어느 쪽도 검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건 나타난 건 아니고 아니죠. 네. 나는 저런 사람한테 판 적 없다 정도로 추적을 해봤는데 없다 그 사람한테 판 사람이 네. 얘기한 거죠. 그것도 재밌네. 근데 요하고 비슷한 사례가 한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의 원조인데 네. 뱅크시라는 아티스트 그 사람도 좀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요거는 약간 진짜였어요. 근데 퍼포먼스에 가까웠는데 실제로 사서 태우고 NFT로 만들어서 그때 임파서블 파이낸스인가 하는 프로젝트의 오너가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아무도 안 했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났던. 그래요. 그럼 태우고 나서 그 효과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본 못 거고. 봤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조가 딱 했는데 별거 없어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떡하냐. 네, 좀 항상 붙여봐봐, 항상 다시. 첫 번째는 성공하는 게 네. NFT로 특히 했을 때 가령 잭도시의 트윗을 제일 먼저 팔았던 사람도 꽤 돈을 많이 받고 팔았고요. 자기가 잭도시가 아닌데 잭도시 트윗을 NFT로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돈 얼마 벌었지? 한 20억인가 벌었고요. 그거 다시 팔려고 하니까 안 팔고 다시 팔려고 하니까 두 번째 안 팔리는 거? 네, 다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렸고 어. 그리고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몇 년간 자기의 셀카를 이렇게 쭉 찍은 걸 모아가지고 네. 그걸 또 NFT로 팔았는데 고잘리, 저 알아요, 그 그것도 한 100만 달러 정도를 누군데? 받았어요. 아니,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남자분인데 왜요? 잘생겼어요? 좀 슬프게 생겼는데 네. 그, 슬프게 생긴 거. 그래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약간 좀 셀카를 매일 찍었어요. 자기 이렇게? 예, 그 에브리데이 고잘리인가? 뭐 네, 아무튼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아트로 밈이 인정받아서 됐어요. 예, 밈이 됐어요. 밈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처음 하면 네. 되는데 그 행동을 누군가 똑같이 하면 그건 이제 반드시 엉덩이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뭐 그것도 매일. 그런 게 맞아요. 모나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내 엉덩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지 누가 알아요? 지금 저희 토크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게 맞나요? 현대 미술로 약간 들어온 거예요. 현대 지금 현대 미술로 미술이 들어와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모호한 기준을 현대 미술에서는 나름의 방법대로 굉장히 잘 찾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처음 시도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사인을 개발해가지고 붙인다던가 네.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서 NFT 투자의 그 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찍은 셀카들이 그렇게 비싼 돈에 팔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뭐 사실 뭐 어떤 예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에 네. 베블렌 효과라고 있는데 배불러였어요? 뭐. 토마스 베블렌이라고 하는 예, 예,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경제학 용어예요. 아. 근데 이런 특이한 미술 작품들, NFT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네. 결국에는 남자들은 많이 느낄 텐데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지위? 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결국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싸가 되는 거지. 인싸가 네. 되는 거죠. 네.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저스틴 선 같은 트론 창업자 네.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데 똥물 판독기 네, 이 베블렌 효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돈 되고 어그로 끌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좀 미디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다던가 트위터 인수도 한번 얘기했다가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뱅크도 자기가 뭐 인수 관심 있다 또 트위터에 또 이렇게 카드를 또 제프 베조스 우주선에 올라탄다던가 네. 이런 아무튼 모든 걸 다 하고 NFT 수집부터 해가지고 코인부터 해가지고 네, 자기가 SNS에 자랑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고 그렇게 의스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 포인트를 잘 노려서 NFT를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냥 하나의 밈이 되고 뭔가 인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군요. 이용하는 거죠. 네. 아무도 안 한 짓. 네, 창의적인 그럼요. 예. 개그맨들 짜는 게 일인데. 예. 개콘도 없어진 마당에 공채들 다 모여서 이런 거나 짜시죠. 지금 다 듣고 있습니까? 우리 동료분들 모이십시오. KBS 우리 유구한 적사 전통이 빛나는 요즘에 이제 크립토에서 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걸 토큰으로 만들어요.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가령 뭐 저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가 나와서 붙었잖아요. 그럼 바이든의 승률이 뭐 60%다. 트럼프는 40%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여요. 어떤 후보가 뻘소리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이 토큰 가격이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이든이 되면 돈을 따는. 그럼 토토 아니에요? 토토죠. 그렇죠, 토토. 정배, 맞아요, 역배 맞아요.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일상생활에서 네. 저희 4명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먼저 누가 사줄까요, 네? 왜요? 살 수도 있지. 우리 엄마한테 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내 쪽에서 가장 먼저 헛소리를 할까요? 그럼 아까 스팸 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삐끗하면 약간 도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다. 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걸 팔 때 그 허락을 맡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CFTC라고 해서 상품거래선물위원회라는 이제 금융관리관청,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아, 그게 있어요?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규제도 있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어. 요즘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무분별한 그냥 도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 왜 NFT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원숭이, 뭐 고릴라, 막 이런 쪽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전부 다 보면 동물이거나. 이게 보면은 BYC가 성공을 하면은 네. 그걸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조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의 NFT 중에 메타콩즈라고 있어요. 네. 네, 많이들 아시는 그 네네. 거기에 CTO였다가 최근에 인수를 했던 그 이두희님이 그 메타콩즈를 인수를 해서 네. 결국 지금 또 좀 법적 분쟁이 있는데 그 수수료 거기서 네. 나온 수수료 몇 억을 횡령을 했다. 아. 예. 근데 그 메타콩즈도 고릴라고 그걸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사이버콩즈라는 또 외국 NFT가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좀 베낀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버콩즈도 앰플 그 화학약품을 먹이면은 또 지릴라라는 또 그런 외계 생물이 아, 네. 그리고 메타콩즈 2마리를 또 브리딩이라고 해서 또 교배를 시키면 또 베이비콩즈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이버콩즈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잘된 프로젝트를 베끼는 게 또 NFT에서는 네. 또 그게 또 정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없어요? 저작권이나 뭐 아, 그런 걸로 저작권. 소송이 붙거나 이런 거? 왜냐하면 에이프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침팬치거든요. 에이프니까. 침팬치를 똑같이 하면 이제 베꼈다 이러니까 고릴라로 바꾸고 고릴라로 한 걸 또 베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킹콩으로 바꾸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릴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개다 그러면 개로 갔다가 이제 아니다. 우리는 고양이다. 그러고 약간 이제 기자분들 용어로 하면 우라카이 친다고 예. 저희 개그맨들도 우라카이 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오라카이의 측면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제작진한테서 그걸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뭔 네. 얘기하는지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사실 NFT의 속성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모론의 특징이 이 이해가 한 번에 돼야 되거든요.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면 음모론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럴싸한데? 이 그럴싸한데가 NFT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다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사실. NFT는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가 생태계가 그럴싸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과도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점점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괜찮아. 그럴싸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계속 그럴싸한데? 저거 50년 뒤도 야 이거 그럴싸해. 저거 말이 되는데? 말이 되는데 하면은 올라간 거야. 그럼 말이 되는 상태로 쭉 있다가 딴 것도 말이 되는 거 나타나면 걔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보면 크립토 투자자들이 되게 그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인의 특정 코인에 어떤 투자사들이 투자를 했느냐. 가요 이제 제일 큰 크립토 투자사는 A16Z라고 A16Z라는 안드레센 호로이츠. 안드레센 호로츠라는 곳이고 거기 뭐 폴리체인 캐피탈이랄지 이게 큰 회사들이 있어요. 이름을 외우기 쉽게 뭐 되어 묻었다 있는. 그러죠. 이제 VC가 그리고 묻었다. 이제 이런 VC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쟤네가 밀어주겠지. 그럼 쟤네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투자할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느낀 게 그런 투자사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다 이런 웹3, NFT, 게임파이 네네네.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진짜 돈 쉽게 버는 거잖아요. 이게 다 공개된 정보들인데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음모론하고 되게 이렇게 성질이 다 있다? 제 생각에는 PFP NFT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방에 틀어박혀서 SNS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참 붐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똑같이 PFP가 다시 흥행을 하려면 정말 디지털 세상이 우리가 이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네.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로 열려야 또 그런 PFP가 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조금의 생각을 시간이 해봅니다. 필요하다. 네, 시간이 좀 네. 필요할 것 같다. 다시 그런 붐이 오려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음모론 하나가 파생되는 거죠. 가령 이제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한번 딱 돌아요. 그러면 PFP
BMRC가 퍼뜨렸다. 퍼뜨린 것이 아니라. 유가랩스가 퍼뜨린 바이러스구나. 네. 여러분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만약에 방송 잘못 나가면 고소가 여러 건 걸릴 것 같아요. 그럴싸한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음모론이고요. 이런 거가 아닐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뭐 이렇게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주제가 음모론이야. NFT에 이 안에 숨어 있는 음모론을 찾는 거야 그냥. 그 크립토에서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딱 맞는 건 없는데 네네. 가령 모두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비판하기 위해서. 네, 까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까면서 야 이거 니네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크립토 정서죠. 그거 비트코인 이즈 데드로 트위터에서 계속 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도지코인이 애초에 태어난 게 비트코인은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창업자가. 도지는 이제 귀엽잖아요. 시바견에 뭐 발행량도 무한대 뭐 이제 이런 특성을 넣은 거죠 일부러. 음모론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말 예전에 저기 개그 콘서트에서도 저희가 했던 코너 중에서 그 음모론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라이터를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라이터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라이터를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없다. 볼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모두 어디로 갈까? 외계인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것이 음모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재미있고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추궁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오늘 NFT 시장에 NFT 속의 음모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평소보다 좀 더 젠틀해지신 것 같아요. 진짜요?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여기 편집하실 때 우리 백근종 기사님 나오실 때는 뒤쪽에 싱가포르 배경을 좀 깔아주세요. 네, 싱가포르를 좀 깔고. 네. 네, 지금 많이 기분 좋아 보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촬영 때 의자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리 저린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피를 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네 글자로 계속 끝내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를 들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요목조목이라는 방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목조목! 네, 인포맥스디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